오늘은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가 기록한 19세기 말 조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교사이자 한영사전을 최초로 제작한 인물이기도 한 제임스 스카스 게일은 1888년 25살의 나이로 선교사로 뽑히며 조선에 입국했죠. 그로부터 약 40년의 기간 동안 춘향전과 구운몽 같은 한국 문학 작품을 번역해 세계로 알렸고 한국인의 교육을 위한 교육협회를 창립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또한 구약 성서를 한국어로 발간하거나 가시란 단어를 하나님과 동의어가 되도록 만든 장본인이죠. 게일은 선교사로서 한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인물이지만 이번 편은 게일의 인생사나 선교사로 기독교를 한국에 알렸던 내용이 아닌 게일이 1888년부터 1897년까지 약 10년 동안 기록한 당시 조선의 일반 백성들 생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1888년 12월 동백꽃이 필 무렵 게일은 나가사키에서 배를 타 부산을 거쳐 서울로 향했습니다. 조선에 처음 발을 들인 게일은 처음 밟는 미지의 땅이라는 사실에 마치 탐험가처럼 기대감에 부풀어 있으면서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죠. 포악하고 잔인한 인종이지 않을까 하는 게일의 상상과는 반대로 예의를 갖추는 사람들을 보고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었지만 얼마 안가 게일은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게일을 공포로 몰아넣은 건 포대기에 돌돌 말려 온 사방에 퍼질러져 있는 시체들이었죠. 이건 당시 한창 유행했던 질병인 천연두로 사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체를 방치한 이유는 좋은 맷자리를 찾아 묻어줘야 한다는 유교 문화 때문이었죠. 방치했다기보다는 잠시 놔뒀다는 표현이 적당하겠네요. 어쨌든 게일은 다른 선교사들과는 달리 서울을 벗어나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89년 3월이 되었을 당시 믿을만한 조선인 한 명에게 약 70달러를 주며 지금은 북한 땅인 해주에 집 한 채를 장만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러나 집을 구하러 간 조선인은 다시 돈을 들고 게일을 찾아갔습니다. 해주 내에서 게일이 야만인의 첩자라는 괴소문이 퍼져 집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해주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게일은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선 정부 측에서 내준 포졸과 말을 타고 해주로 향했습니다. 이때 게일은 같이 동행한 포졸을 코가 상당히 빨갛고 숨을 쉴 때마다 술 냄새가 진동을 했으며 혼자 전쟁이라도 치르고 있는 것 마냥 항상 흥분해 있었다고 기록했죠. 그리고 특유의 빠른 걸음으로 말을 앞질러 가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길을 비켜라, 말에서 내려라, 담배 꺼라 등의 호통 섞인 말을 내뱉으며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고 해고했습니다. 두들겨 맞으면서 복종하는 사람들을 지켜본 게일은 포졸에게 당장 이런 짓을 그만두라고 한 뒤 자신의 허락 없이는 권력을 행사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였죠. 그럼에도 포졸은 이건 조선의 풍습이라며 거절했고 만약 자신이 권위를 갖추지 않으면 아무도 우러러보지 않을 것이라고 게일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해가 지고 동이 트자 포졸은 게일의 입장에서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포졸은 지나가다 보이는 작은 초막집의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고는 집주인을 끌고 나와 횃불잡이를 시킨 것이었죠. 게일은 이번에도 당황을 금치 못했지만 포졸의 호의에서 벗어날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풍습이겠거니 하며 계속해서 찝찝한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해주에 도착한 게일은 조선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대를 하면서도 불안감을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집을 내주지 않을 정도로 경계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포졸 때문이기도 했죠. 이미 해주에는 게일의 소식이 퍼져 있었고 포졸까지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보였던 경계와는 달리 상당수가 아련을 하러 나와 있었습니다. 마음을 놓은 게일은 해주의 관리와 조우에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관리는 아직도 경계심이었는지 호기심이었는지 게일이 식사하는 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놋그릇을 먹는지 유의 깊게 보고 있었죠. 놋그릇을 먹는지 쳐다본 건 당시 나돌던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인들은 다른 차원의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 다른 물질을 먹는다고 소문이 돌았었기 때문이죠. 끝내 게일이 밥 한 술을 뜨고 나서야 관리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게일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죠. 게일은 당연하다는 듯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에서 왔다고 말했고 관리들은 지구 반대편? 그게 대체 뭐요? 라는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이건 당시만 해도 조선 사람들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각지다는 동양의 우주론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급격한 문화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해주에서 2주 동안 머무른 게일은 주변 마을을 둘러보고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동안에도 포졸의 극진한 호의는 계속되었죠. 하지만 게일은 호의해주는 사람들의 상투와 바지가 너덜너덜해지는 것을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는지 포졸에게 선물을 주고 이제 호의를 그만해도 된다며 돌아가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포졸은 바닥에 냅다 엎드린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울음을 터뜨렸죠. 당시 포졸들에게 있어서 도중에 그만하라는 뜻은 호의가 형편없다는 뜻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게일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성을 높인 것도 아니고 선물을 주며 좋게 보내려 했는데 엄청난 죄를 진 것 마냥 대성통곡을 했으니 말이죠.
아무튼 포조를 돌려보낸 게일은 서울에 다시 도착해 회고록을 이었었습니다. 게일은 조선의 상민과 일반 백성들을 일컫는 말인 상놈들을 보고 모든 욕구와 쾌락으로부터의 완전한 해탈을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존재라 기록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유학을 배우며 자라온 양반들과는 달리 자유롭게 생활하며 조선 그리고 지역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기록에 따르면 상놈들은 따가운 햇볕, 파리떼가 붙거나 말거나 발밑에 병균이 득실거리는 썩은 물이 흐르거나 말거나 안중에도 없이 평온함을 유지하며 담뱃대를 물거나 참외를 껍질째 씹어먹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찌나 평온해 보였는지 국수 한 그릇을 준다거나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는 이상 상놈들을 긴장하게 만들 수 없다고 기록하기도 했죠. 또 다른 기록에는 평온함을 넘어 무기력해 보이기까지 한 상놈들은 석전이 열릴 때면 그 누구보다 활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상놈들은 마치 전쟁이라도 치르는 것 마냥 서로를 향해 돌을 던져댔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서양인인 게일의 입장에서는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죠. 게일이 지켜본 석전은 누군가 머리에 돌을 맞고 즉사하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상놈들을 평온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라 기록했던 게일은 석전을 치를 때만큼은 예외라고 했죠. 더불어 상놈들의 길거리 싸움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특히 천지신명을 찾으며 구경꾼들에게 자신의 편을 들어달라고 호소한다던가 언성을 높이며 빠르게 쌍욕을 퍼부어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180kg의 짐을 짊어진 상놈들의 무지막지한 힘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힘쓰는 일은 상놈들의 어깨가 담당했다며 그리스 신화에서 하늘을 바치고 있는 거인 아틀라스가 생각난다고 기록했죠. 지기를 짊어진 조선인들은 현대의 시점으로 봐도 저걸 어떻게 들고 가지? 라는 궁금증을 유발하니 두 눈으로 지켜본 서양인의 입장에서는 경악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앞서 나온 포졸의 행동과 상놈들의 특징을 보면 게일은 조선의 상놈들을 그닥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본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게일은 상놈들에게 존경을 표한다며 조선의 구석구석을 빛내는 보석이라 칭했습니다. 다만 좀 거칠게 드러날 때도 있지만 언제나 치우침 없이 온화하며 항상 내면에는 빛이 존재한다고 말했죠. 그러고는 조선을 잘 모르는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아마 조선의 길을 걷다 보면 상놈의 기름기 흐르는 어깨와 부딪힐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럴 때면 얼른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상놈을 보게 될 것이고 밝은 미소 속에 깃든 깨끗한 양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아무리 심성이 까탈스러운 사람이라도 아궁이로 뜨겁게 달군 방바닥에 자리를 깔고 누우면 그만이라고 말이죠. 게일은 남편이 편히 앉아서 담배를 물고 있을 동안 부엌에서 밥을 짓으며 열심히 일하는 아낙네들을 보고는 만약 이들이 없었다면 조선은 멸망했을 것이라 했습니다. 비록 여인으로서 화려한 삶은 아니었지만 어떠한 순간이든 가족에게 충실하고 자상하게 대하며 헌신적인 삶을 사는 아낙네들은 모든 여성들의 자랑이라고 말했죠. 조선시대의 특징인 가부장 사회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게일의 조선 여행기 막바지는 공교롭게도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벌인 청일전쟁이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명성황후 시해와 여러 사건을 목격한 게일은 악의로 가득한 잔인성을 지닌 일본의 실체를 믿을 수 없다고 기록했죠. 청나라에 대해서는 약하고 미숙하고 어리석다고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베이징 정부를 완벽한 무능아들의 집합소라고 했죠. 그렇게 게일은 조선이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해 떠나게 됩니다. 여담으로 게일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도 연이 있는 인물입니다. 게일은 청년 이승만이 옥에 갇혀있을 때 신변 안전을 위해 노력했고 이승만이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주었죠. 또한 학업을 마치고 귀국한 이승만을 YMCA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게일은 이승만의 인생 멘토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가 기록한 19세기 말 조선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